88 대책이었죠. 네. 근데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지만 집이 지금 나온다고 빵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격 앞으로도 5년, 지금같이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은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장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반증돼서 8월 8일 발표했는데도 시장은 식질 않잖아요. 8월 말 돼야 이제 자체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좀 다운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정책을 써서 좀 확대하는 거는 좀 주거 환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사기로 인한 물건들도 지금 LH 같은 데서 좀 매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도 좋은 거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다 연결했어요. 6년 임대 후에. 그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도 처음에 샀을 때 기준 원가의 6년 뒤 가격의 평균이니까 비싸지도 않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죠. 일부 임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자가 수요를 원하는 수요자들한테는 대책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이제 풀었잖아요. 뭐 8만 원에서 뭐 이 정도 한다 그러는데 4만 원에서 8만 사이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0만 원 어디 갔습니까? 하던 거나 잘하지. 뭘 또 지금 뭐 땅 지정하고 그 협의하고 지구 지정하고 기본 계획 잡고 그거 10년 넘게 걸립니다.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걸 왜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2030들은 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공원이나 이런 면적이 타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심하면 어떤 사람은 망가진 도시라고까지 표현하고 누가 봐도 이게 쾌적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밀집되고 발전한 도시는 맞는데 주거에 쾌적한 도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린벨트를 또 푼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그래서 2030들은 지금 많이 뭐 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판이 많더라고요. 이 세대들은 MZ 세대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아시겠지만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좀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거는 사실 현재 집값을 낮추는 게 맞죠. 그러면 거래도 늘어날 거고. 근데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맞췄다는 게 좀 아쉽고 말씀드린 3기 신도시 이제서야 조금 움직이는데 내년에 뭐 공급한다는 어떤 뉘앙스를 던졌는데요. 그럼 이번 정부가 집권한 지 4년 차입니다. 거의. 3, 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부가 되고 나서 그 해에 이미 연말에 이 지작물 철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행하면서 같이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부상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 세 군데, 3기 신도시 5군데 중에 세 군데는 100% 끝났는데 뭐 작년하고 올해 초 사전청약 폐지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의 공급 뭐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걸 다 아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이 안 움직였고 도리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조정을 받는 개념으로 왔고 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나타나는데 재건축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취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속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냥 뭐 반장 뽑는 선거도 아니고 집을 부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예전에는 80% 동의가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를 자꾸 낮춰가지고 75%까지 낮춰놨거든요. 조합 설립 동의를 이제 70%면 되는 걸로 해놨어요. 그럼 30%가 반대하면 이거 크잖아요, 사실. 그럼 조합 설립하고 나면 이 배는 떠나잖아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30%가 극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공하는 걸 지금 정부가 뜻은 좋은데 빨리빨리 하라고. 근데 소유주의 입장을 더 무시하고 진행한다? 그러면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꺼리를 좀 남겨두는 거잖아요. 게다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동별 동의가 최소한 2분의 1이 돼야 돼요. 이거를 또 3분의 1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한 동에 사는 주민들이 있는데 집합 건물에 3분의 1이 찬성하고 70%가 반대하는데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방식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자칫 뭐 강공 옛날 군대 시절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뭐 좀 패스트 트랙법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재건축 그 부분이 뭐 법정 상한 용적률 좀 높이는 건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없지만 또 새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정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게 2009년도 10년도에요. 똑같이 이렇게 시장 들썩였습니다. 2009년도 이사 대책 때. 그래서 많이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2012년도쯤에 입주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서울 수도권에 마이너스 P가 30에서 40%, 수도권은 40%, 서울은 30%가 마이너스 P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뒤에 착한 분양가가 등장을 해요. 왜? 사업성이 없고 이거 분양해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도리어 조합에서 분양가를 낮추자는 시기가 다가온 게 2012년입니다. 어떨 때 2009년도에 펌핑해서 많이 올랐는데 막 분양받았는데 2012년에 막상 뚜껑 여니까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많으니까 경기가 그때 우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부담 능력이 약하니까 쫓아가지 못하니까 미입주가 늘어나고 마이피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2, 13, 14까지 쭉 주저앉을 때 14년도에 전세대출 확대하고 박근혜 정책이 하면서 전세대출 올라가면 주택가가 올라가잖아요. 주택가격 대출도 늘리고 전세대출도 늘리니까 올라가죠. 이런 패턴을 볼 때 요번에 이거는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세대출을 지금 5억 하고 있는데 이걸 7억 8억으로 한다? 그 이자가 좀 세잖아요. 그러면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자를 낮춘다? 재정이 지금 안 좋은데 엉키기 시작하죠. 이런 여러분을 볼 때 모든 면에서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면만 보면 이제 잡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심하면 100% 잡습니다. 대출 규제로 하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집값은 대부분이 대출로 쌓아놓은 집값이라는 건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건 지표로 나오잖아요. 뭐 많이 쓰는 PIR 지수도 그렇고 또 PR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인데요. 이게 넘베어 기준으로 지금 30을 넘었어요. 34 정도 돼요. 이게 15 넘기 시작하면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무 집값이 비싸다. 현재 수준에 비해서 이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NAR이나 미국 전체에서 이걸 기준으로 다 써요. 서울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이 더 늘어야 집값이 더 느는데 대출이 규제가 딱 된다? 더 안 늘잖아요. 그럼 상승 요인이 일단 없어지죠. 그럼 하나 남았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살 능력은 될 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살 능력 그렇게 없거든요. 대출 없이 못 사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정해진 거죠. 대출 규제가 세게 들어오면 무조건 시장은 조정받게 되어 있구나. 원래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대출 규제가 세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대출 규제가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지금 대출이 오버슈팅이에요. 그래서 무디스가 경고한 거잖아요. 한국 가계부채 자꾸 이렇게 늘리면 신용등급 낮추겠다. 왜? 나중에 큰일 터지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무디스가 괜히 뭐 헛소리하는 회사도 아니고 물론 뭐 신용평가 회사들도 뭐 100% 믿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경고했다는 건 분명히 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경고를 해서 놀래가지고 액션으로 이걸 하는 건지 그걸 왜 액션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출 규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하고 금융위원회랑 뭐 회의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자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정부가 똑바로 대출 규제 정상화시키면 집값은 원래 가격 정상 가격 회귀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저는 오버슈팅 됐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이게 이제 연착륙이 돼야 되죠. 급하면 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외부 좀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간 것 같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나오는 데다 이창용 총재가 22일부터 센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정부랑 재정통화정책을 같이 협의를 계속 해왔는데 이거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부채 증가 대책을 하니까 화가 나셨겠죠. 그전부터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온화하게 얘기하는데 안 통하니까
이 정부가 계속 그냥 집값 떠받치는 걸 하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던지잖아요. 조금 실언이기를 하지 약간 좀 혼동되는 발언인 뭐 입시 제도를 뭐 지방 비례 이런 얘기 한 정도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하는 얘기를 가감없이 던졌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환율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또 말이 웃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의 입장 알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잡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대출 규제는 들어가게 돼 있죠. 스트레스 DS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합니다. 거꾸로. 이게 무슨 쇼입니까?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또 투자 환경이 되잖아요. 실수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양쪽으로 겹치니까 하는 총재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던졌는데 그것도 웃깁니다. 고위 이창 총재는 직접 얘기하잖아요. 이름 걸고. 그런데 기사들이 이렇게 납니다. 고위 정부 당국자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한국은행의 정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왜 얼굴 대고 못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니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갑니다. 그럼 내수를 말이 웃기죠, 여러분. 내수를 내수가 둔화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잘못된 시나리오를 주고 있어요. 이게 엉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는 총재가 뭐 한 2주 사이에 강경 발언을 갖다가 가는 데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창용 총재님 정신 차리셨나?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부의 연착륙 정책에 같이 호흡을 맞추시다가 이거 보니까 말로만 연착륙이지 하는 게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먹히는 건데 미래의 청년들 위해서 좋은 건데 현재 기득권들을 볼 때 이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그죠? 은행이 알아서 기이는 것처럼 모습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트릭이 있을 수 있다. 또 집값이 좀 내려가면 또 풀겠죠? 그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잡겠다라고 의지가 있다면 던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미 거래량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의 포인트죠. 키워드.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 높아졌다. 또 미친 집값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암만 대출을 늘려도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우리가 또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출 규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2019년도부터 5년 안에요. 지금 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대출 정책이. 한마디로 도구판이죠. 그런 것도 머리에 두고 계시면 정부 정책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국민들이 좋은 눈초리를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0만 원이나 똑바로 하지. 120만 원 정비사업 빼면은 한 130만 원가 공공택지가 이미 돼 있어요. 수도권에도 50에서 70만 원가 있단 말이에요. 3기 지금 사업 안 떴잖아요. 여지껏. 내년에 뜬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금씩 깔짝깔짝. 하려면 확 해야죠. 의지가 있다라면. 그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푼다는 게 이게 정말 집을 그럼 이런 얘기가 좀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시겠네요. MB 정부 때는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걸 연착륙을 막고 주택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하락했고요. 그런데 그때 MB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반값 아파트 공급한다. 보금자리. 딱 그냥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반값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현재 집을 사겠어요. 바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됐잖아요. 바로. 안정돼서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좀 다시 활성화를 했는데 이것도 뭐 빚내서 집사를 좀 오버슈팅 했고. 그러니까 답 나왔죠. 이번 정부는 근데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분양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뭐 제가 안 좋은 표현이 나올 거라 좀 자제하겠습니다. 분양가를 얘기해야 우리가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 그 정부 당국자분들이 혹시 보신다라면 정말 국민과 국가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다라면 아니 그린벨트 풀면 원가 뻔하잖아요. 토지 부상 과정에서 뭐 토지주들이 좀 더 달라고 하겠죠.
해봤자 서울 시내 땅값 뭐 1억, 2억 가는 거에 비하면 껌입니다. 껌. 1,000, 2,000이면 비싸야 3,000이겠죠. 그럼 분양가 뻔합니다. 건축비가 안마 올랐다고 하지만 1,000만 원 잡아도 3억이고 계산하면 4, 5억이면 집 짓습니다. 강남에. 그러면 7, 8억에 분양하면 반값 더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분양가를 발표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발표하면 제가 박수 쳐드릴 거고 안 발표하고 그저 연말 가고 내년까지 넘어가고 뭐 그린벨트 군물 틔운다. 이건 정말 나쁜 정책을 쓰는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이 보신다라면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그린벨트를 얼마쯤에 사서 얼마에 분양할 계획이다라고 MB 정부 때처럼 발표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